구조가 약간 강아지랑 좀 닮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리 4개랑 꼬리가 있는 모습 같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서로 엇갈려 있는 모양이 정확한 에탄올을 구조를 합니다. 슬란지마. 안녕하세요. 플레이 위스키의 배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스키 한 잔에 무엇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인들의 전통과 긴 숙성 시간, 뛰어난 향과 맛, 그것도 맞지만요. 화학이 만들어낸 작은 마법도 들어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위스키 속 분자들의 작은 춤을요. 화학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홍재입니다. 교수님 정말 만나뵙게 해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교수님 유튜브 채널하고요. 기고하신 글들 보면서 교수님 정말 뵙고 싶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저희 글램피딕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걸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술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썼는데요. 네. 그걸 쓰면서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글렌피딕이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를 한다. 약간 이런 걸 느낀 게 그 익스페리멘탈 시리즈라는 그 리스트가 딱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는 너무 흥미롭고 신기해서 네. 거기에 관심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저희 글램피딕 익스페리멘탈 시리즈에서 그럼 알아보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하나씩 수집해서 모으면서 네. 지금은 다 모은 상태입니다. 아마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초과 설명드리자면요. 글램피딕의 익스페리멘탈 시리즈는 그러니까 글램피딕의 철학이죠. 도전 정신을 표현한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이 IPA 익스페리멘탈, 프로젝트 20, 윈터스톰, 파이어 앤 케인, 또 최근에는 오차드 익스페리멘트까지 나와서요. 기존의 약간 상식을 위스키 만드는 방법을 뛰어넘는 위스키 업계를 넘어서요. 뜻을 함께하는 그런 전 세계 선구자들과 함께 실험적인 협업을 통해서 만든 특별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슴을 아이콘으로 한 위스키 종류는 많지만 글렌피딕만큼 이쁘고 이 도전 정신이 또 수집가에게도 불러일으키는 게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스키 속 화학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곳 실험실처럼 보이는 이 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믹스랩 바텐더님을 모시고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더 믹스랩 오너 바텐더 김진석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업장을 좀 소개를 하자면 더 믹스랩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칵테일을 풀어내는 그러한 연구실 형태의 공간입니다. 화학 실험실 같은 장비를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교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직접 화학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고요. 저희는 저 장비들을 토대로 칵테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이제 저희 실험실 학생들한테도 보여줬는데 우리가 쓰는 장비랑 똑같은 게 있다고 꼭 가보고 싶다고. 전 들어올 때부터 약간 출근하러 가는 기분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더 믹스랩만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제가 추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앰버서더님과 교수님에 맞는 칵테일 2잔을 바로 지금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믹스랩의 시그니처 칵테일 넘버 5는 리보플라빈 비타민을 이용해서 만든 캐릭터가 강한 스타일의 칵테일이고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럼, 그리고 리치 루바브를 활용해서 트로피칼한 플레이버를 내는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글램피딕 12년을 활용하여 만든 칵테일인데요. 메인 플레이버는 커피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커피를 활용하지 않은 페이크 커피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고요. 위에는 저희가 팝콘 솔트를 사용해서 만든 휘핑크림을 올려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넘버 5 같은 경우는 조금 화려한 컬러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형광색 빛이 나는 게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을 저희가 칵테일 재료로 활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리보플라빈이 사람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형광 물질이라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안전하고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서 넘버 7 같은 경우는 커피가 좀 메인 플레이버가 될 수 있는데 글램피딕 12년이라는 제품 자체가 과실류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우디한 느낌이랑 살짝의 그 몰티한 느낌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히려 커피 맛과 매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칵테일이 베이스가 글램피딕 12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글램피딕 12년을 활용해서 만든 칵테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당월 말일까지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칵테일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또 특별히 이벤트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테이스팅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 이 비타민이 들어서 그런가 활력이 돋는 과일 향과 밑에는 게 자외선 램프여서 이것 때문에 형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단순 조명인 줄 알았는데 역시 교수님께서는 자외선 램프라는 걸 또 바로 딱 간파를 해내시네요. 이건 어떤가요? 약간 오크의 향이라든가 보리의 곡물향, 고소한 향을 능축시켜 놔서요. 상당히 부드럽고 또 힘있고 위스키 맛을 느낄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칵테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요. 알코올과 에탄올에 대한 정확한 정의인데요. 둘이 서로 다른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알코올이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말하고요. 공통적으로 올로 끝나는 건 다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탄올도 알코올의 한 종류다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에탄올 구조를 가져와 봤는데 네. 이 까만색이 탄소거든요. 그 탄소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개를 나타내는 그리스어가 에타여서 탄소 두 개로 된 알코올이다. 이게 에탄올. 구조를 간단히 보면 이 빨간 게 산소인데 네. 요 산소랑 수소가 연결되는 흔히 OH라고 부르는 요 수산화 작용기가 있으면 걔네들이 다 알코올로 구분이 됩니다. 에탄올이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우리가 주사 맞을 때도 알코올 솜이라는 걸로 소독을 하잖아요. 맞는 거. 그것도 다 에탄올 사용하고 또 뭐 뿌려가지고 살균할 때도 쓰고. 근데 이게 적절한 농도가 돼서 이제 물과 향을 갖는 물질과 섞이면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술이고 위스키 역시 이 녀석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혼합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에탄올 분자 구조가 약간 강아지처럼 생겨서 소위 술에 취하면 뭐 개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어디서 스치듯이 지나가다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맞는 건가요? 이 구조가 약간 강아지랑 좀 닮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랑 코가 좀 나와 있고 다리 4개랑 꼬리가 있는 모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탄올 모양이 이래서 강아지를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서로 엇갈려 있는 모양이 정확한 에탄올의 구조긴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에탄올은 개 모양 분자다 정도가 되겠죠.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스키의 향 또 맛과 직결되는 그런 화학적 반응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근데 그 화학 반응은 결국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위스키에 녹이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몇 가지만 나열해 본다면 우리 글렌피딕은 그 특유의 과일향 같은 게 풍부하잖아요. 이런 게 다 에스터라고 구분되는 종류의 화학 물질들의 일종입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또 약간의 그 달콤한 향을 갖는 위스키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흔히 이름부터 왠지 바닐라가 떠오르는 바닐린이라는 또 분자가 녹아있기도 하고 또 위스키 종류 중에는 피트 위스키라는 약간 매니악한 종류도 있는데 그 특유의 양 냄새라든지 좀 강력한 냄새는 뭐 훈연향 이런 것들 구아이아콜이나 페놀 종류 이런 물질들이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이 물질들을 위스키에 녹여내는 것이 바로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현상을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발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사용한 다양한 곡물을 혹은 과일 같은 걸 비롯한 당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과일이나 포도나 이런 녀석들처럼 당분이 많다면 그 자체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보리나 곡물을 썼을 때는 탄수화물을 당 형태로 깨줘야 되거든요. 발효를 통해서 단순한 형태로 분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에탄올 그리고 향을 갖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일 중요한 향 분자를 2개를 나열하면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에스터 그리고 알데하이드라는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알데하이드는 또 뭔가요? 에탄올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효소가 분해를 해서 숙취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잖아요. 여기 붙어있는 알데히드가 바로 알데하이드입니다. 근데 종류에 따라서 이런 숙취를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나 탄소 비리가 몇 개냐 이거에 따라 뭐 상쾌한 풀향을 낸다거나 혹은 흙향을 낸다거나 이런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어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그 풍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류 과정에서는 좀 어떤가요? 위스키라는 건 결국에는 보리나 메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술을 증류를 시켜서 더 높은 농도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에탄올의 농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주고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어도 이 두 물질은 끓는 점이 다릅니다. 물은 우리가 알듯이 100도에서 끓지만 에탄올은 한 78도 내외에서 끓기 때문에 가열하면 이제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 이것들만 따로 냉각시켜서 먹으면 점점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죠. 증류 과정에서도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뭐 초류, 중류, 뭐 후류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고 들었는데 글렌피딕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 생각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 메탄올이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불쾌한 알데하이드가 섞여 있을 것 같아서 좀 분리를 하고 중간부터 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겠죠. 제 위스키 업계에서는 컷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초류 같은 경우가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탄올이나 아니면 저급 알코올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 다 버리게 되고요. 미들 컷이라고 해서 딱 가운데 부분 가장 순수한 알코올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마다
컷 포인트가 다 다른 게 노하우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서양배나 청사 같은 청량한 과일향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그런 에스터를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컷 포인트를 좀 더 높고 좁게 잡는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풍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캐스크다, 숙성이다라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캐스크 숙성을 할 때는 또 증류와 다르게 또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뭐 어떤 오크통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보통 우리가 불로 태우는 장면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내부의 나무를 이루고 있는 뭐 셀룰로스나 이런 구조들이 분해되거나 바뀌기도 하고 또 특히 훈연향을 만들어내는 구아이아콜 같은 물질들도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높은 농도로 만들어낸 증류시켜서 농축시킨 술을 담았을 때 이 성분들이 서서히 녹아 나오면서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향을 갖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오크통이라는 게 뭐 플라스틱이나 금속통과는 다르게 아주 미세한 또 숨구멍이랑 구멍, 기공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산소가 미세하게 드나들기도 하고 특정한 성분이 더 내부로부터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 과정이 아주 조화롭게 정말 춤을 추듯이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위스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크통에서 열심히 춤을 춘 그래프 15년을 함께 테이스팅을 해보실 건데요. 슬란지바로 건배하고 테이스팅 해보시겠습니다. 슬란지바. 그래프 15년이요. 제 입안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듣고 먹으니까 또 다르지 않나요? 오, 다른데요? 위스키를 숙성할 때 약 보통은 업계 평균 1년에 2% 정도 위스키가 증발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엔젤시어라는 걸 저희가 불러요. 오크통의 그런 미세 기공통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공이 있다면 산소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당연히 내부에 있는 물질의 농도가 너무 많아지거나 압력이 세지면 밖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도 같이 증발을 하지만 온도에서도 우리가 에탄올이 좀 더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할 수 있던 것처럼 물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에탄올이 더 많이 날아가는 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어떤 통에서 어떤 환경에 놓으냐에 따라서 위스키 숙성 과정도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는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한마디로 더운 지역일수록 더 많이 증발을 하고 대만 같은 데에서는 엔젤시어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 자체가 공기 속에 있는 물의 양이잖아요. 수증기. 습도가 높으면 물이 나가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미 밖에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일상적인 경우고 이 숙성시키는 곳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내부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관리를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스카치 위스키 업계에서는 보통 위스키를 숙성시킬 때 창고 안에 따로 온습도를 조절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위스키를 숙성시키는데요. 보통 스코틀랜드가 온도 변화가 적고 그다음 습도가 높은 환경이어서 증발량이 2% 내외로 대만이나 더운 나라에 비했을 때 좀 적은 편이고요. 제가 스카치 위스키 업계에서는요, 위스키를 증류할 때 단식 증류기로 증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구리로 증류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흔히 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전선의 내부에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게 구리잖아요. 그것처럼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전기만이 아니라 열을 옮기는 효과도 좋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했을 때 이제 빠르게 가열하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과거부터 위스키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그때 가공하기 쉬운 금속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구리가 최고입니다. 구리가 장점을 갖는 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혹시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 가면 손잡이 같은 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금속인 경우가 많아요. 구리가 이런 미생물들이나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장점이 있고 술을 발효시키다 보면 황성분의 물질들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황성분 물질의 공통점이 굉장히 역하거나 아니면 코를 찌르는 듯한 불쾌감을 주는데 구리는 이 물질들을 잡아채서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화학적으로 있습니다. 안전성과 위생과 다루기 편한 걸 봤을 때 구리가 최고입니다. 구리로 증류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 이런 화학적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스키 공장도 계속해서 가동이 될 건데 과연 이 내부에 흡착되거나 제거돼서 바뀐 그 구리들을 세척은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증류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시간, 11시간 정도 증류를 해요. 그럼 각 증류 세션이 마치고 나면은 뜨거운 스팀으로 세척을 한 번씩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다 증류기를 분해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작업을 매년 갖고 있습니다. 왜 위스키에 소량의 물을 한두 방울 정도 섞으면 향과 맛이 풍부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막 분자 시뮬레이션도 컴퓨터로 하고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해서 정말 어떤 종류의 어느 정도 농도에다 뭘 넣었을 때 다르다. 이걸 실제로 학술 논문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주목한 건 그 우리가 훈연향이라고 했던 구아이아콜이 핵심입니다. 원래 구아이아콜은 에탄올에 그 술에 더 잘 녹아 있다 보니까 도수가 높으면 내부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한두 방울 넣으면은 갑자기 물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 물질들이 확 퍼져 나와요. 잔 속에 향이 갇히고 우리가 마셨을 때 더 풍부한 향을 한 번에 들이킬 수 있으니까 좋다고 느끼는 거죠. 40도 이하의 위스키한테는 효과가 거의 없고 최소한 45도. 그러니까 글렌피딕은 웬만해서는 그냥 드시는 게 더 향을 느끼기 좋죠. 왜냐면 구아이아콜보다는 에스터 종류가 많으니까. 다음으로 제가 에어링에 대해서 빨리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어링도 단순한 멋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공기를 구성하는 물질은 사실 대부분이 질소, 산소, 그리고 약간의 이산화탄소, 그 외에 미량의 기체들인데 이것들 중에서 어떤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산소밖에 없어요. 근데 산소가 무슨 반응을 하느냐? 흔히 말하는 산화라는 반응을 합니다. 산소와 결합해서 물질의 구조를 바꾸는 건데 이 산화 반응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게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포함된 물질도 변할 거고 그건 우리에게 향이나 맛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위스키가 산소와 만나면 어떤 반응들을 일으킬까요? 우선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나 산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은 효소의 작용이지만 다 산화 반응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술과 덜 받는 술이 있는데 많이 받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와인 종류죠. 제가 이제 와인을 많이 즐기지 않는 게 와인은 먹고 열었는데 남으면 이게 쉬어버리잖아요. 시큼한 맛이 나게. 그래서 무조건 열면 그 한 병을 거기서 다 먹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위스키 같은 경우엔 내부에 탄닌은 물론이고 굉장히 뭐 페놀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어서 탄소에 대해서 천천히 반응을 하면서 저항성을 좀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는 한번 개봉을 해도 뭐 뚜껑만 잘 닫아서 둔다면 상온에서도 막 6개월, 1년간 보관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그 공기랑 만났다는 건 밀봉된 게 풀린 거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휘발성 물질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좀 강하게 느끼거나 한 번에 확 나와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들이 천천히 제거가 되니까 모서리 지고 각진 형태였다면 이게 깎여 나가면서 좀 부드럽고 원만한 형태의 술로 바뀌게 됩니다. 에어링도 물처럼 너무 과하게 하면 좀 위스키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이 위스키가 산화에 대해서 저항을 갖고 조금씩 늦게 반응한다 해도 그게 과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산소가 들어가 반응을 하다 보면 거기 들어있던 에탄올은 또 점점 날아갑니다. 적당하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 상쾌하고 뭐 부드럽고 원만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위스키 업계에서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과학적 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분자 위스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죠. 과일이나 효모나 뭐 식물 이런 데서 있는 향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있는 위스키도 딱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떤 조합으로 섞으면 똑같은 게 나올 것이다라는 아주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제 위스키를 단기간에 창조해내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기는 하죠. 이론상은. 위스키 만들 때 가장 비싼 게 저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죠. 그런 위스키 오크 배럴 숙성 기간을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첨가하거나 후처리를 통해서 뭐 기존 오래 숙성하는 같은 위스키 풍미를 만들고 또 오크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화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아는 몇 가지 시도가 있는데 우선은 숙성을 하긴 하지만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그 초저주파 음파를 쏴서 그걸로 오크통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빨리 녹아나오게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미국이나 몇 개의 그 바가 있는데 거기 지하에서 이제 체험할 수 있게 그거는 오크통에 넣고 한 몇십 분만 숙성한 건데 초저주파를 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분한 향이 나오긴 하더라. 근데 문제는 제어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하면 온갖 원치 않는 것도 나오는 것처럼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용화보다는 시간 단축이 이론상 가능하다까지 검증된 경우가 있었고 또 분자 위스키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숙성을 아예 안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 어차피 숙성됐을 때 이런 물질들이 이런 비율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걸 섞어버리자. 순수한 에탄올에 그 물질들을 섞어서 위스키에 갖고 있는 맛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가능은 하지만 저는 테이스팅을 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뭐 똑같다라고 말하는 분은 보지는 못했고요.
이건 아무래도 위스키라는 게 담겨있는 시간이나 모든 가치 같은 걸 함께 즐기는 거다 보니까 완전하게 대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분자 위스키가 보급이 된다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에서의 호응을 얻겠지만 우리가 위스키에게 바라는 그 분위기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보다는 아마 병행해서 가지 않을까. 일부 위스키 업계에서 뭔가 맛의 일정함을 유지하고요. 개인적인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자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액을 블렌딩할 때 AI를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특히 자기의 취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AI가 좋은 게 특히 네. 와인 분야에서는 AI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술을 만드는 산업은 큰 강이나 수원을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중요하죠. 이 강의 왼쪽에서 만든 와인이냐 오른쪽에서 만든 와인이냐까지 이 AI가 분석을 해갖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을 찾아주기 위한 가이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막 대단한 걸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전자코 같은 게 좀 더 호응을 많이 얻죠. 진위감별이라는 게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스위스에서도 특정 호텔에서 네. 1800년도짜리 술을 판매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화로 한 1450만 원 정도의 한 잔에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가짜였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초고가의 귀한 술을 진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소비자가 손해를 안 보고 우리가 믿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인 몰트 마스터나 그런 분들의 장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뭐 전자코나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AI가 보급되고 확립이 되면 네. 그 장인이나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위협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지만 AI는 그런 분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술과 다양한 시도가 나올 수 있어서 네. 저는 AI가 적용이 되는 게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희 위스키 진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위스키 관련 루머, 소문들을 한번 여쭤볼 건데요. 교수님께서 진짜인지 아닌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송 연도가 낮은 위스키에 MSG를 소량 첨가하면 오래 숙성한 위스키의 풍미로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세모를 세모요? 그 MSG를 넣으면 맛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맞는데 이게 과연 더 오래 숙성된 것처럼 된다라는 건 약간 과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글렌피딕도 12, 15, 18이 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점점 더 과숙성된 향이나 이렇게 바뀌고 근데 MSG라는 물질 자체가 사실 모든 종류의 미각에 대한 그 민감도나 선호도나 이런 걸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요리할 때도 약간의 소량의 MSG를 넣으면 뭐든지 잘 만든 것처럼.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게 굳이 12년짜리를 뭐 30년짜리로 바꿔준다거나 그런 정도의 정밀한 조절은 좀 어렵고요. 하지만 뭐 맛을 좀 더 민감하게 혹은 더 좋게 감칠맛으로 강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물과 에탄올이 구성하는 게 술. 그 중에 에탄올은 우리에게 그 타격감이나 그런 자극과 더불어서 향을 관장하고 물이 맛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SG는 분명히 맛에 대해서는 혀에 미각세포에 작용하니까 개선을 하지만 휘발돼서 코로 들어오는 향까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MSG는 휘발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미각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소금을 한두 알 정도 넣어보는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면 얘는 감칠맛 수용체를 자극하는 걸로 바뀌어요.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감칠맛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넣어도. 딴 사람한테 2잔 만들어줘라. 하나는 그냥, 하나는 소금 2알 넣은 거. 해서도 구분한다. 아, 그분은 어디 가서 나는 진짜 미각이 남다르다고 자랑해도 될 정도의 뛰어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스키는 다른 술보다 수치가 적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화학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세모가 될 것 같아요. 또 세모가 되는 건가요? 우선 전제 조건을 하나를 밝힌다면 그냥 술은 많이 먹으면 수치는 심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먹은 에탄올의 양이 얼마인가 때문에 정해지는 건 확실하고 이건 단순하게 에탄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숙성을 시키거나 하는 과정에서 착향료,
혹은 첨가제라 부르는 컨제너라 부르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몸에서 또 대사를 되면서 또 바뀌는데 얘네들이 숙취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투명하고 깨끗하고 에탄올의 비율만 높은 술이 숙취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술의 종류에 따른 컨제너의 농도를 분석해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밝힌 가장 숙취가 심한 술 2개를 뽑는다면 럼과 브랜디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격언이 있죠. 어두운 술일수록 숙취가 심하다. 어둡다는 건 순수한 에탄올 외에 다른 무언가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 거기에 컨제너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심합니다. 근데 아마 위스키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컨제너라는 부르는 것들이 과연 숙성 연수에 따라 똑같을까? 그 오크통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산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컨제너란 물질들도 변성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같은 라인업이더라도 연수가 오래되면 더 부드럽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물질들이 분해되거나 제거돼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 똑같은 컨디션에서 테스트를 한다면 숙성 연수가 길면 확실히 숙취가 적은 게 과학적으로는 성분으로 봤을 때는 맞다. 물론 많이 먹거나 한다면 다 소용없는 이야기긴 하겠다. 술은 언제나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히. 마지막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위스키 원액과 가짜 위스키 원액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판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이거는 확실히 옵니다. 그래요? 네, 이 연구를 한 분들이 있어요. 이 논문을 제가 봤는데 논문의 참고 자료에 술병 사진밖에 없어요. 거의 막 4, 50종류의 위스키를 이거 테스트했고 어떤 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진짜 한 방울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고요. 원리는 커피링 효과라고 부르는 과학적 현상이 있습니다. 젖지 않는 곳에 커피를 만약 한 방울 흘렸다. 그럼 마른 다음에 보면은 이 떨어뜨린 방울의 주변이 마르면서 얘네들이 서로 뭉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증발 속도랑 표면 장력 때문에 주변에 뭉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위스키를 떨어뜨렸을 때도 성분이 다를 건데 그러면 커피링 효과로 만들어지는 패턴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이걸 다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처리를 했더니 분간이 다 돼요. 이거를 그냥 단순한 확대경이랑 조명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걸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 없이 구분하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까지는 초기 연구여서 그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해요. 왜냐면 버번 위스키가 좀 많이 탄화시킨 캐스트를 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첫 번째 사용하는 오크통에서 수성을 시키고 냅을 심하게 불에 그을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물질도 많고 떨어뜨렸을 때 정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스카치 위스키는 그것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한 방울로 분석하기는 어려워서 전자코 등을 쓰지만 기술에서는 어쨌든 한 방울로 이게 어떤 위스키인지 어느 정도 농도고 뭐가 들어있는지까지도 분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왔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요. 위스키가 가진 전통과 시간의 깊이뿐만이 아니라요. 화학이 쌓아 올린 다채로운 위스키 풍미들도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 하신 소감 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위스키를 즐기게 된 것도 이 글램피딕 채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위스키를 즐기게 됐고요. 취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음주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음주여도 저는 위스키 한잔 하면서 뭐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멋있고 있어 보여서 그게 제가 위스키 시작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입문으로는 저는 글램피딕이 최고라고 봅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맛있고 부담 없고 어디서나 구하기 쉽고 언제나 변함없는 맛과 향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좋은 위스키 딱 알아보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스키와 화학의 케미 넘치는 멋진 시간을 함께 해주신 장원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오늘 플레이 위스키는 여기서 멈춰볼까요? 마무리는요. 제 글램피딕 15년 니트로 이 위스키의 분자들을 향미 물질들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슬란즈바. 자, 그럼 오늘 특별히 저희가 MSG랑 소금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넣어서 진짜 맛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그럼 뭐 MSG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양은 적당히 그냥. 저도 MSG 탄수를 테이스팅해보고 처음 향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밸런스는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변하긴 하네요. 보통 그냥 드시는 것보다 저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 숙성이 오래된 술이 좀 더 부드러우니까 이것도 약간 그렇게 된 건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향하고 이 바디감 맛하고 좀 매칭이 잘 안 돼서 이거 내가 알던 글램피딕 15년이 아닌데? 아시던 15년이 아닌 게 맞습니다. 이번엔 소금을
역시나 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소금을 듬뿍 넣으셔서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냥 글램피딕이 더 맛있다. 확실히 변화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데 그게 더 좋고 나쁜 건 뭐 개인에 따른 재밌는 거는 소금보다 MSG를 넣은 게 차이가 더 좀 뭐 극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MSG가 현대 화학 산업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신기하네요. 위스키 맛이